서울의 밤은 언제나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김미숙에게 그 차가움은 익숙했다. 30줄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때로는 고독했다. 지금처럼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 저녁이면 그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희뿌옇게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아파트들은 제각기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 집은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짐은 새어머니 박숙자 여사와 아버지 김대호 씨가 함께 사는 이 공간이었다. 박숙자 여사는 그녀의 삶에서 늘 차가운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미숙은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따뜻한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숙자 여사의 시선은 항상 무심했고 그녀의 말은 언제나 가시 돋쳐 있었다. 네가 하는 일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니? 너처럼 미련한 애는 처음 본다. 같은 말들은 미숙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고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가 차려준 밥상도, 그녀가 깔아준 이불도, 심지어 그녀의 시선조차 얼음장 같았다. 미숙은 그 냉기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그녀의 아버지 김대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딸의 양육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는 갈등을 회피하는 성격이었고 숙자 여사의 강압적인 태도 앞에 늘 침묵했다. 미숙은 아버지의 부재가 숙자 여사의 냉대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생각했다. 집안은 넓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탁에서조차 대화는 드물었고 오가는 것은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숙자 여사의 장이침 소리뿐이었다. 미숙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다 라고 되뇌며 살았다. 그 생각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기도 했다. 오늘 저녁도 다르지 않았다. 미숙은 부엌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숙자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아직 퇴근 전이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였다. 미숙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는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서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그 불빛들 하나하나에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평범한 행복을 갈망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도 멀리 있는 꿈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 낡은 벽시계는 똑, 똑, 똑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 했다. 미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이 공간에서 그녀는 매일 밤 벗어날 방법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식사를 마친 미숙은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숙자 여사의 방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그 방의 문을 두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그 문 뒤에 알 수 없는 비밀과 함께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숙자 여사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액자는 뒤집어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안에는 아무런 사진도 없었지만 액자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기이한 문양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 한 마리가 만개한 벚꽃잎에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었다. 미숙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서랍을 닫았다. 그저 오래된 액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양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왜 이 문양이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잊혀진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기억 어딘가에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미숙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두운 골목길,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비좁은 박스 안에서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털은 엉망이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미숙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확인했다.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장 자신조차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박스에서 꺼냈다. 강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게 떨리는 심장이 그녀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가, 괜찮아. 미숙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사려던 빵 대신 강아지를 위한 작은 통조림 하나를 계산했다. 비를 뚫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기고 드라이어로 말려주었다. 강아지는 따뜻한 물과 드라이어 바람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숙의 품에 안겼다. 미숙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저녁밥을 강아지와 나누어 먹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통조림을 먹고 미숙이 주는 밥알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그 작은 생명체는 그녀의 차가운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봄이야 할 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겨울의 끝자락, 그녀의 삶에 찾아온 작은 봄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봄이는 미숙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숨소리는 미숙의 고독한 밤을 위로해 주었다. 미숙은 봄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위로를 받았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그녀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미숙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흉터가 있었다. 마치 만개한 벚꽃잎 모양 같기도 하고 나비의 날개 같기도 한 희미한 흉터였다. 그녀는 이 흉터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다. 때때로 이 흉터를 만지면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 때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곤 했다. 희미하게 들리는 자장가 소리와 누군가의 다정한 속삭임. 그것은 마치 꿈속의 일 같기도 했고 현실의 일 같기도 했다. 미숙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살았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굳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행복한 기억은 없었으니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 자신이 짓지 않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슬픔이나 혹은 너무나 깊은 고통이 담긴 표정.
그럴 때면 그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거울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피로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려 애썼다. 며칠 뒤 박숙자 여사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길어야 2~3달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미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죽음이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홀가분함보다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미숙은 자신이 숙자 여사를 미워했던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아무리 자신을 구박했어도 그녀는 자신의 새어머니였으니까. 그녀의 차가움 뒤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 김대호 씨는 숙자 여사의 시한부 선고 소식에 충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가족에게 소홀했고 이제야 아내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끼는 듯했다. 그는 병실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숙을 따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숙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네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는 미숙에게 숙자 여사의 병간호와 함께 집안의 모든 살림, 그리고 재정까지 맡겼다. 아빠는 급히 처리해야 할 사업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해. 모든 것을 네가 맡아서 처리해 주렴. 그의 말은 마치 책임 정화처럼 들렸다. 그는 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슬픔보다는 복잡한 계산과 회피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미숙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외면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모든 짐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차가운 시선과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 사이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병간호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책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숙자 여사에게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미숙은 원치 않게 숙자 여사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숙자 여사의 마지막 순간과 얽히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숙자 여사의 병실을 향했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가는 듯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게 될지 알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숙자 여사는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병약하고 초췌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다. 미숙은 그녀의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숙자 여사의 손은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차가웠다. 미숙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혔던 새어머니였지만 이제 그녀는 죽음을 앞둔 한없이 약해진 존재일 뿐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차가운 손에서 알 수 없는 온기를 느끼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슬픔이 녹아내리는 듯한 묘한 감각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병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왔으며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다. 숙자 여사는 미숙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지난 세월이 어땠을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왜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던 걸까? 미숙은 숙자 여사의 표정에서 가끔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어내곤 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눈빛 속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과 체념을 보았다. 어느 날 밤, 숙자 여사는 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미숙은 잠결에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황급히 깨어났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얼굴을 보았다. 숙자 여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미숙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진통제를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약병을 떨어뜨렸다. 약들은 바닥에 흩어졌고 숙자 여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병실 안에는 숙자 여사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미숙은 무력감을 느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미숙은 당황해서 숙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숙자 여사의 손은 뜨거웠다. 미숙은 무심결에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모양 흉터를 숙자 여사의 손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 그녀의 흉터에서 희미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희미하게 기억하던 자장가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는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병실 안은 미숙의 자장가 소리로 가득 찼다. 놀랍게도 숙자 여사는 미숙의 자장가 소리에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경련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점차 사라졌다. 그녀는 미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미움이나 냉대가 아닌 알 수 없는 연약함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미숙의 흉터가 있는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미숙은 숙자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 후회, 그리고 사랑.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흉터는 계속해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벚꽃잎이 피어나듯 그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함과 지혜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담당 간호사인 김희정 여사였다. 그녀는 미숙이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미숙의 흉터가 있는 손과 숙자 여사의 손이 맞닿아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김희정 여사는 미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미숙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김희정 여사는 숙자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숙자 여사는 미숙의 손을 놓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김희정 여사는 숙자 여사의 손을 잡으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비밀이 이제야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목 흉터, 알 수 없는 자장가, 그리고 숙자 여사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대한 비밀의 조각들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미숙은 김희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기억이 없다는 사실, 벚꽃잎 모양의 흉터,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장가 멜로디, 이 모든 파편들이 한데 모여 숙자 여사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을 암시하는 듯했다. 미숙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숙자 여사가 말없이 흘리던 눈물,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자장가에 반응하던 그녀의 미세한 변화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숙자 여사의 병실을 찾았다. 숙자 여사는 어제보다 더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숙자 여사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숙은 그 손에서 어제 느꼈던 알 수 없는 온기와 연결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미숙은 용기를 내어 숙자 여사에게 어제 불렀던 자장가를 다시 흥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자장가 멜로디가 병실을 채우자 숙자 여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눈물에서 그녀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김희정 여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미숙이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미숙에게 다가가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건넸다. 인형은 낡고 빛발에 있었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인형의 머리에는 작은 벚꽃잎 장식이 달려 있었다. 이 인형, 미숙 씨가 어릴 적에 늘 가지고 놀던 인형이에요. 숙자 여사님께서 늘 소중히 간직하셨죠. 김희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숙은 인형을 받아들었다. 인형은 그녀의 손에 익숙한 듯 편안하게 안겼다. 인형을 만지는 순간 미숙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가 강렬하게 뜨거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이 있었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인형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모습. 여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미숙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지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숙자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숙자 여사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미숙은 그제야 자신이 어릴 적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의 진짜 어머니일까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미숙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게 뭐죠?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희정 여사를 바라보았다. 김희정 여사는 미숙의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했다. 미숙 씨는 기억의 공명, 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물건이나 사람에게 깃든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는 볼 수도 있는 능력이죠. 그 벚꽃잎 흉터는
그 능력을 봉인하는 동시에 그 능력을 발현시키는 열쇠이기도 해요. 그녀는 미숙의 흉터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자장가는 당신의 친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늘 불러주시던 노래였어요. 미숙은 김희정 여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기억의 공명이라는 능력 친어머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삶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희정 여사는 숙자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녀는 미숙에게 지난 세월 동안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김희정 여사는 숙자 여사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숙자 여사는 김대호 씨와 결혼하기 전 가난하지만 순수한 사랑을 나누던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미숙을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호 씨는 명문가 자제였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평판과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완고한 사람들이었다. 숙자 여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대호 씨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숙자 여사에게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김대호 씨에게 다른 여인을 붙여주고 숙자 여사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숙자 여사는 사랑하는 김대호 씨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결국 숙자 여사는 극심한 고뇌 끝에 김대호 씨의 부모님과 거래를 했다. 아이를 낳는 대신 아이를 김대호 씨의 첩의 자식으로 위장하여 몰래 입양 보내는 것처럼 꾸미고 숙자 여사는 김대호 씨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그의 아내로 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를 살리고 김대호 씨의 곁에 남을 수 있었다. 당시 김대호 씨에게는 이미 다른 지방에 살던 첩이 있었고 그녀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대호 씨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악용하여 숙자 여사의 아이를 그 첩의 아이로 둔갑시키려 했던 것이다. 숙자 여사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벚꽃잎 모양 흉터를 본뜬 문신을 새겨주었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며 몰래 아이를 보러 갔다. 하지만 김대호 씨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숙자 여사가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미숙은 김대호 씨의 첩의 아이로 등록되었고 그 첩이 병으로 사망하자 미숙은 공식적으로 김대호 씨의 자녀로 입적되었다. 그리고 숙자 여사는 김대호 씨의 정식 부인이 되어 미숙의 새어머니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미숙을 자신의 친딸처럼 대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미숙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보이면 김대호 씨의 부모님이 의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숙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숙자 여사는 자신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 미숙을 더욱 차갑게 대하고 구박했던 것이다. 그녀의 모진 말과 행동은 사실 미숙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의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그녀는 미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숙자 여사에게는 선천적인 유전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병을 자신의 친딸인 미숙에게 물려주었을까봐 평생을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미숙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병이 미숙에게도 전염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미숙을 멀리하고 차갑게 대하며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그녀의 병은 결국 악성 종양으로 발전했고 그녀는 오랜 세월을 이 병과 싸우다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모진 말 속에는 미숙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랑과
자신 때문에 미숙에게도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하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김희정 여사는 숙자 여사가 김대호 씨에게도 자신의 병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숙자 여사는 김대호 씨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되면 미숙의 친모가 누구인지 의심할까봐, 그리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병을 숨겼던 것이다. 그녀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딸에게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긴 채 살아왔던 것이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를 향한 숙자 여사의 모든 차가운 말과 행동이 사실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숙자 여사를 미워했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이제 슬픔과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병실로 달려갔다. 숙자 여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에 뺨을 기댔다.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보고. 미숙은 흐느끼며 숙자 여사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눈물은 숙자 여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숙자 여사는 잠결에도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미숙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힘을 다해 미숙을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김희정 여사는 병실 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다. 그녀는 숙자 여사와 미숙의 아픔을 오랫동안 지켜보아왔고 이제야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미숙이 숙자 여사의 마지막 순간을 진정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어떤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더 이상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흔적이 될 것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그녀의 삶. 미숙은 숙자 여사를 미워했던 지난 세월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그녀는 이제 숙자 여사에게 따뜻한 사랑과 이해를 베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옆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숙자 여사의 것이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안에는 숙자 여사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미숙을 낳던 순간의 고통과 기쁨, 미숙을 멀리하야 했던 비통함, 그리고 미숙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내 아가 미숙아, 엄마는 너를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었다.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은 피눈물이었다. 너에게 냉정하게 대할 때마다 엄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단다. 하지만 이것만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미숙아, 부디 엄마를 용서해 줄렴. 그리고 엄마의 이 병이 너에게는 옮기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는 엄마처럼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내 사랑하는 딸 미수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숙자 여사의 희미한 필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숙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고, 동시에 그녀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이제 숙자 여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주기로 결심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얼굴을 보았다. 숙자 여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미숙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미숙아, 내 딸. 숙자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신랏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아니,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미숙은 숙자 여사의 손에 입을 맞췄다. 숙자 여사는 미숙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숙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미숙의 손 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다. 숙자 여사는 미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했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배웅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숙자 여사를 향한 존경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마지막 여정을 배웅했다. 김희정 여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롭게 가셨네요. 미숙 씨 덕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으니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그녀는 미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는 숙자 여사의 친척들과 아버지 김대호 씨의 회사 동료들이 모였다. 김대호 씨는 해외에서 뒤늦게 귀국하여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그는 숙자 여사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슬픔을 표출했다. 하지만 미숙은 그의 슬픔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평생 숙자 여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녀의 희생을 이용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미숙은 장례식 내내 숙자 여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함 대신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함께 애잔함이 서려 있었다. 미숙은 이제 숙자 여사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대호 씨는 미숙에게 숙자 여사의 유품들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숙자 여사의 성격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숙은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예전에 발견했던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안에는 여전히 아무런 사진도 없었지만 미숙은 그 액자를 소중하게 들었다. 그것은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때 미숙은 숙자 여사의 침대 협탁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미숙은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았다. 상자 위에는 희미하게 벚꽃잎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미숙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상자에 가져다 댔다. 흉터는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을 내뿜었고 상자의 자물쇠가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풀렸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숙자 여사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아기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숙자 여사의 얼굴에는 지금껏 미숙이 본 적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일기장과 편지 한 통, 그리고 낡은 은색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는 숙자 여사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미숙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엄마는 평생 너에게 차갑고 모진 말만 했던 것을 후회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김대호 씨의 부모님은 너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단다. 만약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보이면 그들은 너를 해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서 내 사랑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모진 말들은 사실 너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어. 부디 엄마를 용서해 주렴. 엄마에게는 선천적인 유전병이 있었다. 이 병은 결국 암으로 발전했지만 엄마는 너에게 이 병이 옮았을까봐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다. 너를 가까이 할수록 엄마의 병이 너에게도 전염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더 멀리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다. 너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엄마의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쩌면 이 병의 흔적이 될 수도 있기에 엄마는 늘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희망을 본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공명이라는 능력은 분명 너를 지켜줄 것이며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네가 이 편지를 읽었다는 것은 네 능력이 깨어났다는 증거일 테지. 네 친어머니가 너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와 벚꽃잎 흉터는 너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열쇠이니 부디 현명하게 사용하여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가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 부디 너는 엄마처럼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 반지는 엄마가 너를 낳고 처음으로 너에게 끼워준 반지란다. 이제 너의 손에 다시 끼워주마. 엄마의 사랑과 함께 너의 미래를 밝혀줄 빛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내 딸 미수가 부디 행복하렴. 내 친엄마 박숙자가 편지 속 숙자 여사의 필체는 흐릿하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미숙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숙은 편지를 읽는 내내 흐느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에 감동했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이제 숙자 여사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차가움은 사랑이었고 그녀의 구박은 보호였다. 미숙은 상자 안에 있던 낡은 은색 반지를 집어들었다. 반지는 작고 투박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다. 그녀는 반지를 끼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와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표식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곳에는 숙자 여사가 미숙에게 차갑게 대할 때마다 느꼈던 고통과 후회, 그리고 미숙이 없을 때 몰래 그녀를 지켜보며 흘렸던 눈물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숙자 여사의 일기장에는 미숙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몰래 숨겨져 있었고 사진 속 미숙은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숙자 여사는 그 사진들을 보며 홀로 미소 짓고 미숙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던 것이다. 미숙은 이제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어둠이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고 그녀의 뿌리는 굳건했다. 숙자 여사의 사랑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미숙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이제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기억의 공명이라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숙자 여사는 그녀에게 이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했다. 미숙은 이 능력이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을 넘어 어떤 진실을 밝혀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한 발짝 내디딜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능력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박숙자 여사의 죽음과 함께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김미숙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를 향한 박숙자 여사의 차가운 태도가 사실은 필사적인 사랑과 보호 본능의 역설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미숙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숙자 여사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의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숙은 자신을 이용하고 숙자 여사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아버지 김대호 씨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김대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다시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는 미숙에게 숙자 여사의 유산 정리를 부탁하며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일임했다. 미숙은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유산을 통해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가 남긴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낡은 은색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빛이 될 것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통장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가 평생 자신을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숙자 여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숙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장과 함께 작은 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숙자 여사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미숙아, 이 돈은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미숙은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김희정 여사를 찾아갔다. 김희정 여사는 숙자 여사의 유산 문제와 김대호 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숙자 여사님은 평생을 김대호 씨에게 이용당하며 사셨어요. 그의 이기심 때문에 숙자 여사님은 물론 미숙 씨 당신까지 고통받아야 했죠. 숙자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을 김대호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 때문이라고 믿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 병이 당신에게 옮을까봐 더 미숙 씨를 멀리 하셨죠. 김희정 여사는 미숙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숙자 여사님은 미숙 씨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병에 대해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몰래 검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몇 년 전 숙자 여사님께서 우연히 김대호 씨의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 수첩에는 김대호 씨와 그의 가족들이 미숙 씨를 속이고 박숙자 여사를 조종했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숙자 여사님은 그 수첩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유전병으로 인해 미숙 씨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김대호 씨가 자신의 병을 조작하고 미숙 씨의 친모를 숨긴 채 숙자 여사를 이용하여 미숙 씨를 조종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 수첩은 박숙자 여사의 병이 유전병이 아니라 김대호 씨가 숙자 여사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병을 조작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희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 김대호 씨가 숙자 여사의 병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그 수첩은 어디에 있죠?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희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숙자 여사님께서 그 수첩을 김대호 씨 몰래 숨기셨다고 했어요. 아마도 미숙 씨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때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숙자 여사님께서 그 수첩을 어디에 숨기셨는지 저에게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당신이 직접 찾아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가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서랍장, 옷장, 책상, 침대 밑. 그녀는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수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미숙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때 그녀는 문득 숙자 여사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 중 하나인 오래된 자수함을 발견했다. 자수함은 화려한 자개로 장식되어 있었고 숙자 여사가 직접 술을 놓았던 벚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미숙은 자수함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숙자 여사가 직접 수놓은 작은 손수건들과 함께 가장 아랫부분에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열쇠는 낡고 빛발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미숙은 열쇠를 들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만져보았다. 흉터가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녀는 이 열쇠가 어떤 비밀을 풀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았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괴종시계에 닿았다. 괴종시계는 김대호 씨의 할머니 때부터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물건이었다. 괴종시계의 문을 열자 시계추 아래에 작은 서랍이 보였다. 서랍에는 낡은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미숙은 열쇠를 자물쇠에 가져다 댔다. 열쇠는 자물쇠에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서랍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표지는 낡고 해져 있었지만 익숙한 글씨로 나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숙자 여사가 김희정 여사에게 말했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김대호 씨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수첩에는 김대호 씨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숙자 여사를 어떻게 속이고 조종했는지, 그리고
미숙을 그의 첩의 아이로 둔갑시켜 숙자 여사를 새어머니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모든 음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이익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고 숙자 여사와 미숙의 삶을 철저히 유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첩의 후반부에는 김대호 씨가 숙자 여사에게 유전병이 있다고 속이고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기 위해 특정 약물을 몰래 투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숙자 여사가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녀의 유산을 빼앗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미숙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미숙은 수첩을 읽는 내내 분노와 함께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숙자 여사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고통받고 이용당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김대호 씨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미숙은 수첩을 꽉 쥐고 김희정 여사에게 달려갔다. 김희정 여사는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세상에 김대호 씨가 이토록 잔인한 사람일 줄은. 숙자 여사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김희정 여사는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 씨, 이 수첩은 김대호 씨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숙자 여사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김대호 씨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야 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네, 김희정 여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어머니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거고요. 그녀는 김희정 여사와 함께 김대호 씨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미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대호 씨를 고소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수첩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김대호 씨의 사기, 살인 미수, 그리고 유산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만지며 다짐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게요. 그러나 김대호 씨는 해외에서 소송 소식을 듣고 즉시 대응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미숙의 주장을 망상에 사로잡힌 딸의 거짓말로 매도하고 숙자 여사의 수첩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의 허위 기록으로 몰아갔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고 미숙을 폐륜적인 딸로 낙인 찍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미숙은 김대호 씨의 강력한 방어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꼈다. 언론의 공격과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김대호 씨의 명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 했다. 그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김희정 여사는 미숙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미숙 씨,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숙은 김대호 씨의 악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숙자 여사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방에 있던 낡은 거울, 오래된 책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들었던 자수작품들을 만져보았다. 흉터가 따뜻해지면서 숙자 여사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숙자 여사는 김대호 씨가 자신에게 약을 투여하는 순간, 그리고 그 약을 숨겨두는 장소를 보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김대호 씨가
자신의 친부모에게 김민준이라는 아들을 숨겼던 사실에 대한 기억도 품고 있었다. 그 아들은 이전에 죽은 첩의 아들로 둔갑되어 친모와 함께 다른 지방으로 보내져야 했다. 숙자 여사는 친아들 민준의 곁을 맴돌며 그를 돌보려고 했지만 그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기에 마음 아파했다. 민준은 죽은 첩의 아이로 살면서도 숙자 여사를 친모처럼 따랐고 숙자 여사는 몰래 그를 돌봐주었던 것이다. 미숙은 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의 어릴 적 기억 속 희미한 어린 소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김대호 씨는 자신의 친아들 민준에게도 잔인하게 대했던 것이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기억에서 김대호 씨가 약물을 숨겨둔 장소, 그리고 그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 그것은 그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금고였다. 또한 그녀는 숙자 여사의 기억 속에서 김대호 씨가 몰래 숨겨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김대호 씨의 친부모가 아들 김민준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멀리 보낼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다. 숙자 여사는 이 편지를 보관하며 언젠가 미숙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 편지는 김대호 씨의 악행과 그의 부모님의 잔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와 함께 김대호 씨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잠겨 있었지만 미숙은 숙자 여사의 기억 속에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녀는 금고 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숙자 여사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의문의 약물이 담긴 작은 병과 함께 김대호 씨 친부모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약물은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지만 숙자 여사의 기억 속에서 그것이 숙자 여사의 건강을 해쳤던 약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지에는 김대호 씨의 부모님이 친아들 민준을 버리고 숙자 여사를 며느리로 삼아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숙자 여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 김대호 씨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였다. 미숙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그녀는 김대호 씨의 수첩, 약물, 그리고 친부모의 편지를 제시하며 그가 숙자 여사를 살해하려 했고 김민준의 존재를 숨기며 유산을 횡령하려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경찰은 미숙의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대호 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미숙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김대호 씨는 해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미숙의 모든 주장을 부인했지만 미숙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약물은 숙자 여사의 몸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했고 김대호 씨의 친부모의 편지는 그의 가족 전체가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김대호 씨의 악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가였던 김대호 씨는 이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미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숙자 여사의 희생, 그리고 김대호 씨의 악행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숙자 여사의 마지막 기억들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숙자 여사가 약물 때문에 고통받았던 순간들, 미숙을 몰래 지켜보며 사랑을 갈구했던 순간들, 그리고 김대호 씨의 부모님에게 협박당했던 순간들. 미숙의 증언은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숙자 여사의 영혼은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억울함을 풀고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린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김대호 씨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미숙은 이제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이제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그녀 자신의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유산을 통해 그녀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을 기리고 세상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김희정 여사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숙자 여사의 따뜻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김대호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김미숙은 더 이상 폐륜적인 딸이 아닌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와 끈기에 찬사를 보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동정의 시선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억울함을 풀고 김대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오랜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오는 일시적인 허무함이었다. 숙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미숙은 그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미숙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마지막 바람대로 이 돈을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희정 여사와 함께 숙자 여사의 이름으로 박숙자 재단발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단은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미숙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사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돕기로 했고, 미숙은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 어느 날 미숙은 숙자 여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은 오랫동안 들춰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첩 안에는 숙자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앳된 모습의 숙자 여사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녀는 사진 속 숙자 여사의 모습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숙자 여사가 직접 쓴 듯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준아, 네가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렴. 엄마는 늘 너를 사랑한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미숙의 눈에 들어왔다. 민준, 그녀의 기억 속 희미한 어린 소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김대호의 수첩에서 본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숙자 여사가 생전에 몰래 돌보려 했던 김대호의 친아들. 미숙은 그제야 민준이 바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숙자 여사는 자신의 친아들인 민준을 김대호의 첩의 아이로 둔갑시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고, 그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이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삶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희생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동생 민준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에게 민준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희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숙자 여사님께서 민준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셨죠. 하지만 저에게 민준이가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새도록 울고 힘들어 하셨어요. 아마 지금쯤 3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김희정 여사는 민준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호 씨의 악행을 생각하면 민준이의 사고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숙자 여사님께서는 민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당신이 그를 직접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더 고통스러워 하셨죠. 당신의 병이 민준이에게 옮았을까봐 더욱 두려워하셨고요. 미숙은 김희정 여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의 사고가 김대호의 또 다른 악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전율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마지막 소원이자 그녀의 삶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을 찾아 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었다. 미숙은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사용해 민준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유품 중 민준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서재에서 낡은 어린 왕자 책을 발견했다. 책은 닳고 닳아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는 희미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미숙은 책을 펼쳐보았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숙자 여사의 필체로 사랑하는 나의 작은 왕자에게 라는 글귀와 함께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숙은 책을 읽어 내려갔다. 책 속에는 민준이 어릴 적 숙자 여사와 함께 보냈던 짧지만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숙자 여사는 몰래 민준을 찾아가 그에게 어린 왕자 책을 읽어주곤 했던 것이다. 민준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기에 숙자 여사는 책 속에 그와의 추억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미숙은 어린 왕자 책을 든 채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만져보았다. 흉터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민준과 숙자 여사,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장소들. 민준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숙자 여사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했다. 미숙은 민준의 기억 속에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는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랐지만 늘 친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숙자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기도 했다. 숙자 여사는 자신처럼 민준도 김대호의 탐욕에 희생될까봐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다. 미숙은 민준의 기억 속에서 그가 성인이 된 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김대호의 회사에 입사하여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했지만 김대호에게 늘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받았다. 그는 김대호의 회사에서 자신의 친모와 숙자 여사가 숨겨왔던 진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민준은 숙자 여사가 자신을 몰래 돌봐주었던 것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고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김대호의 재정 상태와 숙자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비밀리에 김대호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미숙은 민준의 기억 속에서 그가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의 공명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김대호의 그림자가 민준의 사고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미숙은 깨달았다. 미숙은 민준의 사고 현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민준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녀는 민준이 사고 전에 방문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민준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만져보며 그의 기억을 읽어냈다. 그녀는 민준이 사고 직전 김대호의 비리를 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김대호가 숙자 여사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유산을 횡령하려 했던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김대호의 신복들에게 쫓겨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미숙은 민준의 기억 속에서 그가 사고 현장에 떨어뜨린 물건을 보았다. 그것은 낡은 시계 태엽 조각이었다. 민준은 어릴 적 숙자 여사가 선물해준 낡은 시계를 늘 지니고 다녔고 그 시계가 부서지면서 태엽 조각이 떨어져 나갔던 것이다. 미숙은 그 시계 태엽 조각이 김대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태엽 조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민준의 억울함과 숙자 여사의 숨겨진 사랑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와 함께 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민준은 10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몸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병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미숙은 민준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민준의 기억 속에서 미숙은 그가 사고 직전 숙자 여사가 숨겨둔 김대호의 비리 수첩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숙자 여사가 자신의 친어머니이며 그녀가 김대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민준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김대호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김대호는 민준을 막기 위해 그의 신복들을 시켜 민준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조차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다. 미숙은 민준의 기억 속에서 그가 사고 직전 김대호의 신복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혀 차량에 실려갔다. 그리고 그 차량은 민준을 태운 차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위장했던 것이다. 미숙은 그 차량이 김대호 소유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민준의 기억 속에는 김대호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부서지는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헤드라이트 파편은 사고 현장에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 파편은 김대호의 범죄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미숙은 민준의 억울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고통과 민준의 희생이 모두 김대호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김대호가 자신의 친아들까지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김대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와 함께 민준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사고 현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미숙은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민준의 마지막 발자취를 추적했다. 그녀는 민준이 쓰러졌던 곳에서 작은 시계 태엽 조각과 차량 헤드라이트 파편을 발견했다. 시계 태엽 조각은 민준이 늘 지니고 다니던 시계의 것이었고 헤드라이트 파편은
김대호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분명했다. 이 증거물들은 김대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미숙은 김희정 여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는 경찰에게 김대호의 수첩, 약물, 그리고 그의 친부모의 편지를 제시하며 그가 숙자 여사를 살해하려 했고 민준의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시계 태엽 조각과 헤드라이트 파편을 증거로 제출했다. 미숙은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민준의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그녀의 증언은 경찰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미숙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물들과 그녀의 생생한 재현 능력에 압도당했다. 경찰은 미숙의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대호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미숙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김대호의 추악한 범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대호는 해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숙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약물은 숙자 여사의 몸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했고 김대호의 친부모의 편지는 그의 가족 전체가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미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숙자 여사의 희생, 그리고 민준의 비극, 그리고 김대호의 악행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숙자 여사와 민준의 마지막 기억들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숙자 여사가 약물 때문에 고통받았던 순간들, 미숙을 몰래 지켜보며 사랑을 갈구했던 순간들, 그리고 김대회에게 협박당했던 순간들, 민준이 김대호의 비리를 캐다가 사고를 당했던 순간들, 미숙의 증언은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장은 숙자 여사의 수첩, 김대호 친부모의 편지, 민준의 시계 태엽 조각, 그리고 헤드라이트 파편 등의 증거물들을 제시하며 김대호의 모든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박숙자 여사와 민준의 억울함은 이제야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다. 김대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민준의 재산과 합쳐져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재판장은 민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재판장은 미숙에게도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하며 찬사를 보냈다. 재판정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대중은 미숙의 용기와 끈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미숙은 이제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와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는 이제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그녀 자신의 용기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유산을 통해 그녀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대호의 몰락과 함께 김미숙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박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김민준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한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함께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유산을 바탕으로 박숙자 재단 하트를 설립하고 김희정 여사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재단은 미숙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숙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과 기억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활동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사회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미숙은 숙자 여사의 방을 다시 찾았다. 방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숙자 여사의 채취와 그녀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방 안 가득 따뜻하게 채워져 있는 듯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숙자 여사가 미숙을 향한 사랑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미숙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미숙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숙자 여사가 직접 수놓은 아름다운 벚꽃 자수가 들어있었다. 자수는 정교하고 섬세했으며 벚꽃잎 하나하나에 숙자 여사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미숙은 자수를 만져보았다. 흉터가 희미하게 따뜻해지면서 숙자 여사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숙자 여사는 미숙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수를 놓으며 미숙의 행복을 빌었던 것이다. 자수는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의 자수를 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재단의 활동과 함께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숙자 여사의 삶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어린 시절, 김대호와의 만남, 미숙을 낳고 헤어져야 했던 고통, 그리고 미숙을 향한 숨겨진 사랑과 희생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숙자 여사의 영혼을 그대로 담아낸 듯 생생하고 감동적이었다. 미숙은 특히 숙자 여사가 미숙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 멜로디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자장가의 선율을 색채와 형태로 바꾸어 캔버스에 옮겨 담았다. 그림 속에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밤하늘 아래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품과 사랑스러운 눈빛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림 속 아이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벚꽃잎 모양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미술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숙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다. 사람들은 미숙의 그림을 통해 숙자 여사의 삶을 이해하고 그녀의 고통과 사랑에 공감했다. 미숙은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박숙자 재단에 기부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전시회가 끝난 후 김민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민준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미숙은 민준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숙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숙자 여사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 속삭였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김대호의 악행을 밝혀내고 숙자 여사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미숙은 민준에게 자신이 그린 숙자 여사의 자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숙자 여사의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숙은 민준의 뺨에 그림을 가져다 댔다. 그때 놀랍게도 민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미숙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의 반응에 희망의 빛을 보았다. 민준아, 민준아 들려, 내 목소리가 들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김희정 여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눈물과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숙 씨, 믿을 수 없군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녀는 즉시 의료진을 불렀다. 의료진들은 민준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뇌 활동에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10년 만에 민준이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에 뺨을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사랑이 민준에게 닿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반응은 미숙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더욱 강하게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의 삶의 그림은 이제 완벽한 희망의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미숙은 민준의 병실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렸다. 그녀는 매일 민준에게 숙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가 재단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속삭였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일기장을 읽어주며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민준에게 알려주었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의 심박수는 미숙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변화했고 그의 눈동자는 미숙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했다. 김희정 여사는 민준의 회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것은 미숙에게 가장 큰 희망이자 그녀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다. 박숙자 재단은 미숙의 활약으로 더욱 성장했다. 재단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미숙은 재단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의 아픔을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데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미숙은 숙자 여사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자주 찾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봉화람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민준이도 곧 깨어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민준이에게 닿았어요. 미숙은 봉화람 옆에 숙자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벚꽃 그림을 놓아두었다. 벚꽃은 이제 그녀에게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숙자 여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민준의 병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민준의 얼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얼굴. 그녀는 그 얼굴에 미소를 더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미숙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민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미숙은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빛을 보았다. 민준아, 민준아 들려, 내 목소리가 들려. 그녀는 흥분해서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김희정 여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미숙의 격앙된 목소리에 놀라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희정 여사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녀도 보았던 것이다. 미숙 씨, 믿을 수 없군요. 이건 기적입니다. 김희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즉시 민준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뇌파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미세한 반응이 감지되었다.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민준이 미숙이 진실을 밝혀낸 바로 그 순간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에 뺨을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준 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반응은 미숙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더욱 강하게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의 삶의 그림은 이제 완벽한 희망의 색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은 김미숙의 삶에 다시 한번 기적 같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김희정 여사는 민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아주 미약하지만 뇌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희미한 신호였다. 미숙은 민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난 10년간의 이야기, 진실을 찾아 헤매던 과정, 그리고 이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해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이 문양 흉터와 숙자 여사가 남긴 비밀 상자 속의 은색 반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미숙은 그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떨림을 느끼곤 했다. 김대호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박숙자 여사의 수첩, 김대호 친부모의 편지, 민준의 수첩, 미숙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시계 태엽 조각과 헤드라이트 파편, 그리고 김희정 여사의 전문적인 소견은 그가 숙자 여사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살해하려 했고 김민준의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다. 특히 미숙의 기억의 공명 능력으로 재현된 숙자 여사와 민준의 마지막 기억들은 재판장과 대중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김대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박숙자 재단의 운영 자금과 김민준의 치료비 및 재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언론은 김대호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의 탐욕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까지 앗아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비리와 탐욕의 대명사가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대호는 미숙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차가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홀로 감옥으로 향했고 그의 삶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미숙은 재판 결과를 보며 숙자 여사와 민준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다는 생각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박숙자 재단은 김대호의 몰수 재산과 미숙이 기부한 숙자 여사의 유산을 통해 더욱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 미숙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숙자 여사가 생전에 꿈꾸었던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단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숙은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활약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운동가이자 예술가로 거듭났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이자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여정의 기록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숙의 옛 아틀리에는 박숙자 기념 미술관 바스티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곳에는 미숙의 작품뿐만 아니라 숙자 여사가 생전에 아끼던 자수작품들, 그녀의 낡은 일기장, 그리고 그들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되었다.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며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이 되었다. 미숙은 매주 미술관을 찾아와 숙자 여사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밝은 희망과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영혼이 미술관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었다. 매일 아침 미숙은 민준의 병실을 찾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에게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뇌 활동에 더욱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민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도 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그의 심박수가 변화하기도 했다. 김희정 여사는 민준의 회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것은 10년간 기다려온 미숙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녀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미숙은 민준의 침대 곁에 앉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책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구절을 읽어주며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초점을 잃고 있었지만 미숙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서려 있었다. 미숙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민준아, 민준아 깨어났니? 내 목소리가 들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10년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명히 미숙을 향한 반응이었다. 그의 눈은 미숙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는 듯했다. 김희정 여사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민준 씨,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김희정 여사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급하게 간호사들을 불렀다. 병실은 순식간에 의료진들로 가득 찼고 민준의 회복을 위한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의료진들은 민준의 뇌파를 측정하고 그의 반응을 확인하며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민준은 아직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미숙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미숙의 손을 잡고 아주 미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그녀에게 고마워, 기다려줘서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숙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10년간의 기다림, 고통, 그리고 끈질긴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다. 민준은 돌아왔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병실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은 잠이 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미숙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흉터는 이제 그녀에게 숙자 여사의 사랑과 민준의 희망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가 자신에게 남겨준 기억의 공명, 능력이 민준을 깨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의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숙자 여사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민준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깨어나면 그에게 숙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친어머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숙자 여사의 꿈을 이루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숙은 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 숙자 여사가 남긴 은색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다. 반지는 민준의 손가락에 꼭 맞았다. 미숙은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준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의 꿈을 함께 이뤄줄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다. 그것은 10년 만에 그녀가 보는 민준의 첫 번째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준의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들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빛을 보았다. 김민준의 의식 회복은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로 받아들여졌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그가 미세하게나마 반응을 보인 것은 그의 곁을 끈기 있게 지켜온 김미숙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미숙은 이제 모든 시간을 민준의 곁에서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며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민준의 잠재된 의식을 자극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숙자 여사와의 추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민준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고 미숙의 목소리에 고개를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김희정 여사는 민준의 재활치료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민준은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으며 다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점점 더 힘을 얻었고 희미하게나마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쓴 글자는 엄마였다. 미숙은 민준의 글자를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숙자 여사의 사랑이 마침내 민준에게 닿았음을 증명하는 글자였다. 민준은 재활 치료를 통해 빠르게 회복해 나갔다. 그의 놀라운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을 놀라게 했다.
미숙은 민준의 회복을 보며 숙자 여사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숙자 여사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민준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미숙은 민준에게 숙자 여사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숙자 여사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지, 그리고 김대호의 악행에 맞서 어떻게 진실을 숨겨왔는지. 민준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에 감동했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희생에 가슴 아파했다. 미숙은 민준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보여주며 그것이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지며 숙자 여사의 사랑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이제 미숙과 함께 숙자 여사의 꿈을 이루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데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완전히 회복된 후 미숙과 함께 박숙자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재단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특히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다. 미숙과 민준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재단을 성장시켰다. 그들은 단순한 남매가 아니라 숙자 여사의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박숙자 재단은 미숙과 민준의 활약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제적인 인도주의 단체로 성장했다. 미숙은 자신의 기억의 공명,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 억울한 사연들을 밝혀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민준은 재단의 행정 업무와 대외 협력을 담당하며 미숙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숙자 여사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미숙은 매년 숙자 여사의 기일마다 박숙자 기념미술관에서 새로운 작품을 전시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숙자 여사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미숙과 민준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며 숙자 여사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렸다. 민준은 매번 미숙의 전시회에 참석하여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고 숙자 여사의 추억을 되새겼다. 미숙과 민준은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숙자 여사가 그들에게 남겨준 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갔다. 그들은 함께 숙자 여사의 납골당을 찾아 그녀의 봉화남 앞에 벚꽃을 놓아두었다. 벚꽃은 이제 그들에게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미숙은 민준에게 숙자 여사가 생전에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민준은 미숙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숙자 여사의 따뜻한 품에 안겨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미숙은 민준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녀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어느 봄날, 미숙은 민준과 함께 박숙자 기념 미술관 뜰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피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주위를 감쌌다. 민준은 미숙의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손목에 있는 벚꽃잎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이제 그들에게 숙자 여사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영원한 표식이 되었다. 미숙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우리 엄마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엄마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그들은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들은 숙자 여사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한 발짝 내디딜 준비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심으며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치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곁에는 보미도 함께였다.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된 보미는 미숙과 민준의 다리 사이를 오가며 애정을 표현했다.